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까지 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는 2025년 국내외 경제를 관통하는 경제 트렌드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IT 기술, 그리고 앞으로 주목받을 글로벌 키워드까지 다양하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설 특집 2025 경제 키워드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투자에서도 실수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을 텐데요. 인류 투자가들도 성공의 연속이었을 것 같지만 실상은 크고 작은 실수를 거쳐왔다고 하죠. 다만 인류 투자가들은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복귀하면서 실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데요. 투자 대가들이 실수를 통해 얻은 통찰에 대한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딥시크 충격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정말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설 연휴 동안 휴장했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개장을 했는데 일단 막판에 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7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1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네. 장중에는 1% 중반대까지 낙폭이 상당히 컸었고요. 네. 오늘 외국인이 좀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1조 2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면서 좀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설 연휴 휴장을 하는 동안 연휴 초기에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사의 그 서비스를 공개를 하면서 이게 충격을 줬습니다. 네. 왜냐? 상당히 값싼 비용으로 상당히 고성능의 AI를 구현한 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미국 빅테크들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아시겠지만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온 이 빅테크들이 이 딥시크가 고작 그 600만 달러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억의 공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붙을 정도인데 네. 이 오픈 AI의 챗 GPT의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해냈으니까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네. 이른바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주 기술주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게 역시 SK하이닉스였죠. 그렇죠. 어제부터 걱정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HBM 파트너로 그동안 엔비디아가 주도해 왔던 인공지능 붐의 최대 수혜자였지 않습니까? 네, 역시 네. 딥시크 충격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 9%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20만 원을 결국 밑돌았고요. 19만 9,200원에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장 초반에는 10% 훌쩍 넘는 정말 폭락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주도 그렇지만 AI 관련 대표 수혜주들, 전력 설비주들이라든지 네, 네. 원전주 같은 것들도 큰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딥시크의 이 파장이 얼마나 더 확장될지가 관건인데 네.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딥시크가 자사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관련 조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딥시크의 출현에 저사양 반도체까지 다 수출 통제를 걸어버리겠다 이렇게 확대 조치를 하는 것들도 시사를 하고 있어서 예. 정말 딥시크가 일으키는 파장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도 오늘 이제 2.42%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네. 오늘 확정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일단 네. 반도체 부문에서 예상했던 대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어요. 네, 연간 실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영업이익은 32조 7,260억 원, 매출은 300조 8,709억 원의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매출이 300조 원을 돌파한 게 역대 두 번째. 입니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그런데 아쉽죠. 이게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둔화되는 흐름이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6조 4,900억 원대였는데 네. 특히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사업부 DS 부문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 결국 3조 원을 밑돌았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2분기 때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6조 원대까지 급상승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반도체 부분의 어떤 그 봄이 너무 빨리 져버린 일장춘몽과 같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도 또 희망적인 소식이 오전부터 들렸어요. HBM 공급 네. 하기로 했잖아요. 저 네. 고대역폭 메모리 8단 제품의 공급을 할 수 있다면서요. 엔비디아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있었죠. 사실 이제 범용 메모리 칩 시장이 공급 과잉 문제 등을 겪으면서 사실상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게 HBM이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HBM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내놨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이야기, 즉 기대감을 갖게 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 일단 지난해 4분기부터 이 HBM3E 8단 제품의 공급을 확대했다라고 네. 이제 밝혔거든요. 지금 HBM3E 5세대 제품이 사실상 HBM의 주력 제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공급을 확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작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 1.9배 성장했다라는 부분도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 보도가 나온 게 엔비디아의 HBM3E 8단 제품 공급을 승인받았다라는 네.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 HBM3E 8탄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1분기부터 양산에 돌입을 하고 2분기부터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네. 언급을 했거든요. 네. 결국 HBM의 실적이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을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 2분기부터 지금 예상으로 보면 확실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HBM을 필두로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던 삼성전자의 HBM을 통한 어떤 반도체 부분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그리고 있었던 이제 낡은 것이죠. 제품 새 제품으로 교체한 이고환신 그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맞습니다. 연휴 기간에 또 핸드폰 판매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뭐 휴대폰도 지금 계속해서 AI 폰을 필두로 한 네. 최고 사양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폴더블 네. 폰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악재는 좀 다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제발, 네, 턴어라운드 할 때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버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면 재검토라니까 생각보다 좀 크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 연휴 하는 동안 참 해외에서 나라 밖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하워드 러트닉 그 상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었고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그 칩스법, 반도체법에 근거해서 확약을 했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이행할 거냐? 네. 라는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 러트닉 지명자가 말할 수 없다. 내가 일지하는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칩스법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보면 이 원론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인사청문회 기간입니다. 네. 주무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네. 지금 우리 기업들과 연관된 각종 보조금들의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네. 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네. 각 정부 기관에 이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게 이제 보조금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전기차 세액공제 네. 또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이건 2차 전지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그 주의 법무장관들이 이 법원에 이게 그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하면서 일단 보류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주무장관들이 다 임명되기도 전에 백악관에서 먼저 이렇게 나서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 법원 명령이 나온 이후에 러트닉 지명자의 또 이 재검토 발언이 나왔으니까 네. 지금 양상은 이거죠. 어떤 수를 쓰든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곳곳에서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네.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줄줄이 그 치명타를 입게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다 주력 산업으로 품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것과 관련된 다 보조금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워낙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의 보조금이 다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보조금이 줄거나 중단되면 네. 공장 착공도 그렇지만 생산도 다 지연되고 이미 지금 일부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투자가 진척된 곳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고 이 보조금 규모 측면에서 보면 역시 반도체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그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37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47억 4,500만 달러 보조금을 받는 최종 계약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7조 원 가까이. 네, 정말 네. 막차를 탄 네. 상황이었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6천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금 지급 그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것인데 여기에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문제인 거고 참고로 대만 TSMC는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일부 한 15억 달러는 이미 보조금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죠. 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자동차나 배터리 업계도 문제예요. 지금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나온 게 전기차에 지급되는 세액공제도 이거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를 많이 해요. 테슬라에 이어서 점유율 2위까지 올라왔거든요. 현대기아차. 네. 근데 이거에 상당한 도움을 줬던 게 사실상 그 세액공제, 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 이 보조금 정책이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직 현대차도 현지 생산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건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AMPC 첨단 세액공제가 폐지가 되면 네. 지금 이것도 정말 AMPC 폐지되면 다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마저 걱정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번에 워싱턴 연방법원의 이 보류 명령이 내려진 것처럼 미국 내 민주당을 비롯해서 트럼프 정책 일변도에 대해서 좀 그 견제하는 세력들이 좀 결집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건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광폭 행보가 뜻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좀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지금 우리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성공한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오늘 사실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된 건 아닌데 우리도 경제쇼의 수준 높은 청취자들께서는 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네. 한국은행 런던 사무소가 내놓은 보고서고요. 제목은 영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요인 내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우리가 지금 93% 한창 높았을 때 98%까지 올라갔었고 네. 우리만큼 심각했던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지난 2009년에는 97%까지 가계부채 비율이 육박했었는데 네, 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78%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에 상당히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왜 그 배경이 뭐냐라는 것을 봤더니 네. 두 가지 축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하나는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를 상당히 까다롭게 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산하에 어떤 건전성 감독청을 두고 장기간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를 꾸준하게 관리해 왔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소득 대비 대출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라든지 네. 모기지 대출에 있어서 원금 상환 능력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했다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대출. 정부가 지급하는 정책 대출을 상당히 줄였다라는 네.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시사점으로 돌려보면 우리도 비슷하게 합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 DSR 같은 경우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니까 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본 대출 규제 같은 걸 하고 있죠. 또 하나 정책 대출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 한국은행의 보고서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책 대출을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계부채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건전성 규제 관리 강화와 함께 네. 정부의 정책 대출을 기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총 이렇게 디레버리징에 성공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합니까? 15년이 걸렸거든요. 아, 저는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철학, 네. 일관성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지속성. 네.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1분입니다. 자,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설 특집으로 올해 국내외 경제를 관통하고 있는 2025년 경제 키워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한국 사회에 너무 빨리 찾아온 일본보다도 3년 더 빠른 속도라고 하죠.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신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도 구준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12월 말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일단은 뭐 우리가 보통 이 전체 인구 중에서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갖다가 이제 고령화 어떤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 7%에 이르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보통. 그다음 14%에 이르면 우리가 고령 사회.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7의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7%, 14%, 21%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20% 이상이 20%가 된 거죠. 넘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이제 막 진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진작부터 예고는 돼 있었지만 네네. 굉장히 빠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 예. 심지어 일본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왜 이렇게 빨리 당겨졌을까요? 일단 가장 이렇게 빠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의 그 역학 작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일본보다도 너무 낮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출산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나라는 일본을 훨씬 뛰어넘어서 네. 2018년부터 학교 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아무리 출산이 낮더라도 네. 2.2명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이 낮다 보면 그만큼 유소년 인구라든가 생산하는 인구가 적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분모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모는 굉장히 적어지는 어떤 그런 작용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인 총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네. 노인 인구는 급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특히 네. 베이비 세대들이 1955년생에서 1974년생까지 20개 연령층이 베이비 세대라고 하는데 네. 이 연령층들이 2020년부터 네. 노인층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작용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예, 딱 한 25년 정도 이 정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출산율 말씀하셨는데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초저출산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네. 급격히 진입을 한 게 된 거라는 네네. 말씀이신데요. 네네. 근데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이런 거는 이제 단어로만 듣고 해서 숫자로만 듣고 해서 이게 실제로 어떤 건지가 이제 감은 좀 안 오거든요. 이제 도심에 가 보면 이전보다 어르신들이 좀 눈에 많이 띈다. 네. 그다음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 사회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초고령사회라 하면 노인구 비율이 20%입니다. 네. 초고령사회가 20%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 20%라는 뜻이지 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 넘어가면 노인구 비율이 40%까지 육박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절반이 노인이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도 네. 미래에 보면 그 노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네. 거의 207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노인구 비율이 한 47%가 됩니다. 거의 50%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생산하는 인구라고 해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노동도 하고 네. 쉽게 말하면 생산도 하고 소비를 갖다가 하고 또 네. 세금도 납부하고 보험도 납부하는 이런 주요 어떤 그런 계층이라면 이런 계층을 갖다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층이 달라진다는 의미죠. 네. 쉽게 말하면 노인구 비율이 50%라는 뜻은 이제는 노인층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네. 또 한 번 더 나가서는 소비도 더 해야 되고 더 네. 나가서는 세금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지 이 사회가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네. 다시 말하면 생산하는 인구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부족한 어떤 시대가 도래할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소비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아무리 기업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도 써주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소비가 없으니까. 감소하다 감소하고. 보니까 그만큼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고. 예, 그만큼 이만큼 일자리가 감소되다 보니까 기업도 도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경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축되고서 저성장이 만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사회보장의 어떤 지출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이고 노인 인구가 절반이면 네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근데, 상태가 된다는 근데 게 생산하는 인구도 제가 봐서는 네. 아까도 유선 인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빼고 나면 뭐 실제적으로 보면 생산하는 인구가 30-40%고 네. 노인과 50%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감세 아까 능력이 돼서 세금을 네.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정 압박이라든가 네. 사회복지 자체 그다음에 모든 개인의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그러고 보면 올 수밖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제가 이제 한 20년 후에 노인 저도 이제 65세 기준이면은 얼마 있으면 노인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기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제가 살 미래가 지금하면 전혀 딴판의 어떤 세상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어쨌든 고령화 대책이든 뭐 저출산 대책이든 계속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여러 그 지적도 있었고 요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지난 정부 계속해서 뭔가 내놓긴 내놓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빨리 가는 속도를 어떻게 늦추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교수님? 일단은 우리가 고령화 속도를 늦추려면 네. 학교 출산율이 빨리 반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령화 저출산 대책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벌써 20년 됐어요. 예, 거의 20년이 육박하는데 네. 출산율은 오히려 굉장히 또 오히려 0점대로 네. 0명이 또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 초창기의 저출산 대책은 이 저소득 중심의 보육을 어떻게 할까 이런 쪽으로 중심이 돼 있었고 이것들이 점점점 중산층 중심으로 해서 일가족 양육 정책을 했고 네. 그다음 최근에는 네.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딱 활성화되는 사회문화 운동으로서 이렇게 전개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많은 우리가 보육이라든가 일가족 양육 정책을 많이 했지만 네. 실제 저출산을 갖다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뭐랄까 촉박하는 것들이 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문제라든가 네. 주거 불안정 문제, 네. 그다음 젠더 불평등 문제 이런 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네. 이런 미식 접근, 보육이라든가 이런 양육 접근만 하다 보니까 네. 여전히 우리가 출산율은 해결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면서 네. 한국 사회 고령화 빠르게 전개될 수 있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화 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08년 정도에서 우리가 기초지원금 도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장기요양 보험을
장기요양보험 도입을 통해서 네, 우리가 네. 돌봄 수요를 갖다가 카바하게서 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가 침해 책임제를 도입했던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것도 서서히 변하고 있고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인구주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노동계획을 어떻게 정년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네. 더 나아가서 연금계획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할까 이런 건데 지금 정년연장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연금계획 이런 핵심적인 것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당면한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네네. 것들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도 방송을 경제 방송을 한 20년 넘게 해왔고요. 지금도 최근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계속 논의는 하지만 어떤 이렇다 할 결론이 안 나와요.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뭐 노인 그 연령 뭐 정의라든가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건지 네네.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일단 가줘야지만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다른 나라보다 또 빨리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여기서 조금 답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본은 네. 약간 우리나라하고 말이 한 번씩 길어지는데 네. 우리나라가 좀 약간 다른 연령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됐고 했지만 일본은 단가이 세대라고 해서 네. 1947년생에서 1949년 상계년층 백기 베이비 세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단가 세대 이후에 네. 우리가 굉장히 출산율 감소 때문에 그뒤에 따라온 세대들이 엄청나게 추가 줄어듭니다. 근데 단가 세대들이 일본 베이비 세대들이 네. 2005년 6년층 정도 돼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노동력 부족이 또 그렇죠. 발생했었죠. 이 상계 렌치가 빠져나가면서 네. 그 뒤에 따라오는 세대들이 너무나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베이비 세대들의 어떤 그런 숙련된 노동력을 갖다 그대로 개선하는 데 문제 생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노동력 부족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압박되고 이런 문제 노동절벽이 때문에 생겨서 예.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논의가 예, 더 빨리 고령자 고용 있죠. 연재라든가 정년 연재라든가 연금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 세대들이 1955년에서 14년까지 20개 연령층인데 네. 우리나라는 약간 서구 사회와나 일본과 다르게 앞에 10개 연령층들이 좀 더 적고 뒤에 1965년생에서 1914년생까지 뒤에 따라오는 2차 베이비 세대들이 네. 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베이비 세대 1955년생에서 1963년생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네.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네. 노동 부족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예. 여전히 일자리의 어떤 부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서 합의를 이루어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서 노동시장의 계획, 특히 정년장의 계획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네.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절박감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또는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더 접근이 어렵다고 더 느껴지네요. 교수님 맞습니다. 말씀 그래서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네. 2차 배분 세대들이 정년을 하고 해서 은퇴를 하는 2030년대 중반에 가면 네. 공적 노동력 부족이 심각되는데 본격적으로. 이때는 아마 우리가 너무 늦게지만 아마 정년이 아마 급살스럽게 근무살 타면서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너무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예, 지금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죠. 네. 그러면 정년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또 정년 노인 연령에 대한 그 노인분들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난 노인이 아니다. 네네. 심지어 한 75세는 돼야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 변화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노인 기준을 바꾸면은 이게 사회적 보장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정년 연장 논의도 또 소득 크레바스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2013년부터 네.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겠다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 쪽에서 먼저 나왔지만 네. 지금 한 12년 동안에 걸쳐서 아무 합의라든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인 연령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네. 어느 나라도 국가가 나서서 노인 연령 기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는 오히려 노인 연령 기준은 상징적으로 그냥
우리가 10세든 15세든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고 네. 다만 제도적인 것은 네. 그 제도에 맞게 우리가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년연장이라든가 영수행 연령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 그 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노동 수급이라든가 또 연금의 사회보장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면서 빠르게 우리가 촉진하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서요. 맞습니다. 네. 당장 내가 그 연령에 속해 있는데 이제 그게 연령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입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이제 갈라질 테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합의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연금 계획은 우리가 빨리 서두르면 좋죠. 왜냐하면 연금 계획은 우리가 자꾸 늦추면 늦을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연금의 재정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세대 간의 불안감도 굉장히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만약 연금 계획이 계속 늦춰진다면 결국 후세대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연금 계획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연금 계획안을 가지고 이것을 빨리 계획을 해야지 후세대에서 미치는 영향을 갖다 극소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요. 사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네. 지금 여쭤보기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초고령화 사회 뭐 또 인구 위기 뭐 베이비붐 세대 딜레마 여러 가지 칼럼도 쓰시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시는 일이 인구보건 또 복지협회장이시다 보니까 그 초고령화 사회가 장수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이렇게 위기나 마치 재앙처럼 다가오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기회라든가 좀 좋은 그림은 없는 건가요, 교수님? 궁금해요. 일단 우리가 나이가 들면 네.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가 이 상당히 뭐랄까 이 스스로가 위축되고? 위축되거나 예. 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고령 초고령 사회란 자체는 이 고령자들도 생의 한 단계로서 중요한 단계로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책임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각각 개인들이 생애 전반적으로 거쳐서 어떤 준비하냐에 따라서 노후가 어느 생의 마지막 단계 기다리는 그런 준비 단계가 아니라 활기차게 어떻게 보면 보람차게 그다음에 의미 있게 국가 사회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는데 네. 이를 위해서는 항상 평생 교육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갖다가 도모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들 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갖다가 조성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더 나아가서는 고령 친화적으로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또 일하는 환경 이런 걸 개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하는데 네네. 그런 AI 기반 어떤 개인 맞춤형 의료 시스템 같도 생기고 하다 보면은 그 신체적인 지금 물리적인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기존의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했던 64세가 아니라 그 뒤에까지도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날 거라는 그런 또 좋은 전망도 해보게 되거든요. 예, 우리가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네. 걱정은 건강 수명이 그만 따라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 우리 미래는 의료가 상당히 발전하기 때문에 거의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이 거의 같이 갈 여지가 많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이 고령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네. 우리가 AI라든가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이라든가 이 지식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면 네. 자기가 어떤 신체적 결함이라든가 문제를 갖다 극복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연장자로서 노인이 굉장히 사회에서 존중받았던 그런 네네. 사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지위가 또 약화되고 있고 네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 사회적 인식도 많은데 그 인식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누구나 다 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들이 가지는 어떤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 네네. 또 국가가 해주는 것도 또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끝으로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은요. 예, 일단은 자기 존중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 예, 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자기를 갖다 서로 패배주의 의식이라든가 어떤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자기의 역할을 갖다가 위축시킨다는 자체는 이제 고령사에서는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 의해서라든가 가족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평생 교육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더 증폭시키는 것들. 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어떤 존중감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신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인류 투자가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 어떤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투자 대가들의 위대한 오답 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원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정답 노트는 수능이 아니니까 이거. 그런 거는 막 갖고 있는데 예, 예. 이 오답 노트라 그래가지고요. 예, 예, 이게 주는 의미가 있겠죠. 예, 이 책에는 그 저자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16명의 투자 대가들의 실패담이 나옵니다. 네. 그 면면을 보면 굉장히 쟁쟁한데요. 현대증권분석의 아버지이자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한 벤자민 그레이엄. 네. 그다음에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막 사고 파는 걸 자주 하는 트레이더 엄청난 성공과 실패를 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제시 리버머. 네. 뭐 국내도 책에 다 번역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현대 문학의 아버지 톰 소유의 뭐 왕자와 거지 허클베리 핀. 마크 트웨인. 예. 네. 마크 트웨인의 인생이 평생을 투기와 투자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크 트웨인 얘기도 나오고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을 비롯해서 네. 금융공학 천재들이 모여서 만든 헤지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네. 이 회사가 이제 파산하죠. 이거 설립했던 존 메리웨더. 네,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 네. 그다음에 연평균 30%의 수익률로 조지 소로스와 함께 그 일을 했었던 네. 헤지펀드의 대부. 이런 인물들이 쭉 16명이 나오면서 네. 그들이 큰 실수한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하나하나씩 지적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저자를 포함해서라고 하셨잖아요. 맨 마지막 16번째 인물이 저자 자신의 실수를 얘기하고 있는 마이클 베트닉. 네, 베트닉. 이 사람도 네.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아,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쓴 목적을 서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네. 투자를 인식할 때는 그 실수 자체도 투자라는 게임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뭐 이게 내가 뭐 심장 수술에 관한 책을 읽고 네. 심장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네. 내가 심장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인류가 되려고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하게 실수는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실수를 패배로 인정하지 않고 네. 그거를 투자라는 게임 전체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 책을 썼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가들의 치명적 실수와 궁극의 해피엔딩 이렇게 소개 듣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중대한 실수 하나는 피한 셈이다. 네. 예. 그래요. 16명 그 투자 대가들의 실패담이 담겨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뭐 다 소개해 주실 수는 없고 공통적으로 이 투자 대가들도 실수를 하는 거는 어떤 이유였을까? 예, 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나오는데 한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의 테마를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 투자 대가들도 과도한 레버리지와 지나친 욕심, 사람이니까 네. 혹은 과잉 확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을 때 다 사고를 칩니다. 예, 그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 사실 천재거든요.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수학, 영문학, 철학과 교수 자리 제안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네.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네.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한 게 1920년대 미국에 엄청난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9년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29년도에 그 급락 전까지 벤자민 그레이엄이 올렸던 수익률이 60%였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서 결국은 1929년도를 마이너스 20% 손실로 마감을 해요. 네. 30년대 주가가 더 빠집니다. 네. 아 이때다. 너무 싸졌다. 언제 산다. 내가 기업을 분석해 보더라도 너무 싸다. 네.
그래서 투자를 그냥 돈만 갖고 했으면 되는데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자기가 믿었던 이론, 가치 투자 이론, 네, 네. 어떤 신뢰를 가지고 신용 융자를 이 대가가 네. 그래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아, 그래서 계속 폭락해가지고. 예. 50% 이상 빠져가지고 네. 29년도부터 32년도까지 4년 동안 마이너스 70%를 기록합니다. 이게 개인 네. 투자자들의 성과가 아니라 네. 현대증권분석 아버지의 실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의 투자 방법을 너무 많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만능의 투자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과잉 확신에 사로잡혔었던 걸까요? 예, 자기 이론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존 메리웨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내용을 다룬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천재들의 실패. 네. 여기에는 그 마이런 숄즈, 로버트 머튼이라는 노벨상 수상자 2명이 있었고요. 금융공학의 천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숄즈 모델로 유명한 네. 그 파생 상품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마이런 숄즈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펀드가 아니라 금융기술 기업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 월가의 주요 회사들의 CEO들이 개인 돈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중앙은행 같은 것도 중앙은행에서 했고 세계적인 금융회사들도 했었습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예. 예. 수익률이 계속 좋았다가 한 방에 죽습니다. 혹시 그때가 러시아 모라토리엄 터졌을 때. 그랬군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 대비 28배. 그것도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도 아닙니다. 채권이라는 것이 1%가 엄청 민감한 그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런 표현 쓸지 모르겠지만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는 지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능? 머리만으로 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자이자 의사로 굉장히 유명한 윌리엄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이론가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의 투자 성과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의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 거꾸로 나는 머리가 좀 좋지 않아도 원칙을 지키면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다. 예. 이런 또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그 16명 인물의 이제 그 실패담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 이제 투자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까 그 마크 트웨인이요, 예. 네, 허클베리 핀 뭐 이런 그 작가지 않습니까? 네,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죠. 네, 그 마크 트웨인의 실패담이 궁금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마크 트웨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소설도 소설이지만 이 분의 돈에 관한 얘기들.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 소설에 돈에 관한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소설 청소년 하나하나.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청소년 소설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예, 거기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한 유명한 그 어록들이 있죠. 인생에서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2번 있다. 한 번은 감당할 수 없을 때이고 한 번은 감당할 수 있을 때이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알겠는데 감당할 수 있을 다 하지 말아라 다 하지 이거군요. 말아라. 다 하지 내가 말아라. 평생을 투기를 해봤더니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늘 뒷북이 내 전문이었다. 뒷북 치는 게. 이런 말도 했었고요. 네. 뭐 이 세 번째 말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소위 은행가. 미국은 네.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 국가에서 관장하는 은행이 옛날에 아니었거든요. 개인도 은행을 만들 수 있던 시절이니까 은행가는 화창할 때 우산을 빌려주고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당장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필요할 때 정자. 정자 이런 얘기를 그런 하는데 거죠. 네. 마크 트웨인은 얼리 어답터였었어요. 그건 뭐냐면 타이프라이터로 소설을 뜬 최초의 작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발명가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겐 벤처 투자를 하는데 하는 족족족 다 망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 이 시대가 이제 광산이 개발돼서 금투기, 은투기가 많았던 시절인데 네. 은투기도 하고 금투기도 하고 금광 주식을 샀다가 박살이 나고 뭐 어떤 주식을 샀는데 78달러에 사가지고 12달러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성공한 작가였는데도 나중에 빚만 남아요. 그래서 그 빚을 투자한 걸 결국은 잘 투자를 해서 갚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갚았어요? 이럴 때 친구를 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의 절친한 친구 중에 스탠다드 오일의 네. CEO에 있던 헨리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부채 조정도 해주고 마크 트웨인이 입담이 굉장히 좋아서 네. 그런 CD 이름도 있어. 옛날에 마크 트웨인이 강연했던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장 강사료를 비싸게 받는 강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주식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강의로 해서 수입 올려서 부자가 되라. 그걸 헨리 로저스가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줘서 네. 결국은 빚을 다 갚고 죽을 때는 부자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한 핵심 역량을 키워서 그걸에 기반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그렇죠. 성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를 마크 트웨인이 보여준 그리고 거거든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함께 아. 모르는 분야는 네. 잘 못하는 것은 위임이다. 스스로 네. 내가 과잉 확신을 갖지 말고 남과 같이 하라. 남한테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는 네. 게 마크 트웨인의 삶의 교훈이죠. 또 어떤 실수담이 있습니까 이 책에? 또 그 스탠리 드래켄 밀러라고 그래서 네,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일을 했는데 한 10년 동안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 유명한 영국의 중앙은행을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네. 이겨냈던 그때 조지 소로스와 함께했던 한 팀 멤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올렸던 수익률은 거의 30년 동안 연평균 30%였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버핏보다도 수익률이네요. 더 좋은 수익률이었어요. 경이롭네요. 근데 마지막 네. 은퇴할 때는 마지막 해는 수익률이 안 좋았긴 했지만 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인데 근데 뭐에 실패했다는 거죠? 질투심이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 젊은 사람 밑에 젊은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99년도에 이제 IT 버블, 인터넷 예. 거품이 있을 때 젊은 사람의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자기는 근데 뭐냐면은 기술직을 그동안 투자를 안 해봤었어. 인터넷 네. 관련.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질투가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뒤늦게. 예, 베리사인이라는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네. 처음에 50달러에 사고 오르니까 240달러에 또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런데 버블이 터졌군요. 예, 터지면서 박살이 납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나보다 빨리 돈을 벌어서 신경이 쓰인다면 그것은 7대 죄악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것이다. 질투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죄악이다. 예를 들면 다른 죄악은 재미라도 있지만 질투는 재미도 느낄 수 없는 유일한 죄악이기 네. 때문이다. 고통은 크고 재미는 없다. 그래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도 질투가 문제인데 맞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질투는 현명한 판단을 가리는 근데 거죠. 굉장히 이 재미난 게 스탠리 드래켄 밀러는 네. 제가 착각해서 은퇴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은퇴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현역이에요? 이 사람 현역인데 예. 엔비디아로 대박이 났어요. 아 실제로? 네, 아. 엔비디아 투자를 했는데 펀드에서 이거는 뭐냐면 젊은 트레이더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젊은 트레이더가 아이디어를 내서 네. 요번에는 그 아이디어를 수용을 합니다. 엔비디아를 사자. 이 책에 나오진 않는데. 아.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는 내가 고른 종목이 인터뷰에서 내가 고른 종목이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기술을 아는 젊은 트레이더가 추천을 해서 난 그 의견을 존중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자기가 젊어서는 질투했지만 네. 나이가 들어서는 그걸 내려놓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장점을 찾아서 또 의견도 수익을 낸 구하고. 거죠. 네. 이런 것이 좀 대단한 거죠. 이게 투자대가들의 위대한 오답 노트가 이제 2019년에 나와서 예, 번역된 예. 책인 걸로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그 이후에 나온 거니까 예, 제가 좀 이렇게 덧붙여서 MBTI 얘기는 최근 얘기라 좀 따로 설명드리는 말씀해 겁니다. 주시는 거고요. 이제 이 책 쭉 읽어보셨을 테니까 뭐 여러 가지 투자론 많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예. 세타자님께서 어떤 얘기를 좀 끝으로 해주고 이게 이제 싶으셨어요? 개인 이 책 투자자들이 고르셨어요? 가장 어려운 게 오늘도 이제 방송 전에 제 후배랑 얘기했는데 네. 손실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돈 따면 그건 좀 딴 편도 웃기지만 이익이 나면 좀 괜찮아요. 아, 기분 좋죠. 예. 네. 그래서 그 찰리 먼거가 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워렌 버핏의 이제 파트너였죠. 나쁜 날이 없이는 좋은 날도 없다. 나쁜 날이 있어야 좋은 날이 있는데 네. 찰리 먼거도 그 최악의 시기 1973년도에 네.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가 마이너스 31.9%. 네. 그 다음에도 또 마이너스 31.5%니까 70% 이상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부침을 견뎌낼 수 없으면 네. 주식 투자에서 이길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60% 이상은 베팅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최대 한 60% 정도까지만 하고 40%는 뭐 예금이든 채권이든 이렇게 설마 이런 데 60% 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시장 좋을 때 뭐 네. 특히 이제 빚을 내서 하시죠. 네, 예, 돈이 그래요. 부족하시면.
2023년 11월 28일에 작고했지만 많은 명언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천리먼 것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센터장과 함께 투자 대가들의 위대한 오답노트 읽어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